주식의 가격은 사려는 측과 팔려는 측의 거래가 체결되는 것에 의해서 형성이 되죠. 네, 주식 시장에는 주식을 사려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주식을 팔려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각자 원하는 가격대가 다 다르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A라는 주식을 15,000원에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10,000명이 있다고 치고, 그 똑같은 주식을 10,000원에 사려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 A라는 주식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15,000원에 팔려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15,000원일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전에 얼마에 체결이 됐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원하는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수가 얼마인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실제로 가격은 체결된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물론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원하는 가격이라던가 그 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가 결정이 되니까 그것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주식의 가격은 거래가 체결되는 것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말했듯이 이 거래가 체결되는 게 얼마나 많이 체결되는지는 사실 주가에 그렇게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주가 자체로만 놓고 보면요. 예를 들면 A라는 주식이 있을 때 한 10만 주 정도 되는 A라는 주식이 10,000원에 체결이 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의 주가는 10,000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짜리 한 주를 누군가에게 11,000원에 팔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사려는 사람도 11,000원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으로 그 주식을 샀다고 친다면 이 주식의 가격은 곧바로 11,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11,000원에 산 그 사람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12,000원에 조금 더 비싸게 이 주식을 팔려고 한다면, 네, 주가는 12,000원이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주가는 12,000원이지만 이 주식을 실제로 들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1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10,000원의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발전되는 상황을 한번 더 가정을 해볼게요. 이 A라는 주식이 10,000원에 10만 주가 체결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11,000원에 한 주, 12,000원에 한 주가 거래돼서 가격이 12,000원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이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12,000원에 한 주의 주식을 산 사람이 그 주식을 누군가한테 13,000원에 팔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도 그 주식을 사지 않는 겁니다. 13,000원이 아마 비싸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기다리다 12,000원에 팔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네, 12,000원도 아무도 안 사는 거죠. 너무 비싸다. 자기만 이제 호구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든 좀 기다려 봤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이 A라는 기업의 소식이 안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2,000원에 산 사람은 더 불안하겠죠. 10,000원에 산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 12,000원에 산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11,000원에라도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11,000원에 이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11,000원에 주식을 팔았고 누군가는 그 가격에 이 A라는 기업의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11,000원에 산 사람도 보니까는 자기가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죠. 누군가한테 또다시 이 주식을 팔아 넘겨야 되는데 11,000원 이상의 가격으로는 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10,000원에 이 주식을 누군가에게 팔게 됐습니다. 그럼 결국에 다시 주가는 10,000원이 되었죠. 여기까지는 사실 주가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이랄 게 없었어요. 왜냐면 한 주씩 11,000원, 12,000원에 샀다가 다시 11,000원, 10,000원으로 내려가는 그런 거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대1의 거래만 성사가 되면 되니까는 12,000원이 되기도 참 쉬웠고 10,000원이 되기도 참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 10,000원 이하의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죠. 여전히 이제 A라는 기업이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9,000원에 이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의 가격이 9,000원이 된 거예요. 나머지 10만 주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9,000원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냥 눈뜨고 보게 되었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불안해서 이 주식을 다 팔아치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번 기다려보자는 생각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심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안 팔고 가지고 있거나 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어떻게든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면 주가는 비록 9,000원으로 잠깐 내려갔지만 언젠간 다시 만 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예요. 왜냐면 10만 주의 주식이 만 원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 A라는 기업이 지금 잠시 좀 어려워진다는 상황이 있지만 조만간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9,000원에 한 주, 두 주의 거래가 체결되더라도 주가는 최소 만 원의 가격을 지키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렇게 시장에 만 원으로 거래된 주식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이하의 가격으로 내려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 가격의 벽을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지지선이 된 만 원은 주식의 가격이 앞으로 하락을 하게 되고 또다시 재차 상승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저항선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특정 가격대에 체결된 거래가 쌓이는 매물대라고 불리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매물대가 강력하게 쌓여 있으면 쌓여 있을수록 지지 저항선의 그 저항도도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매물대가 좀 얇다, 그렇다면 굉장히 얇은 지지선과 저항선이 생기기도 하겠죠.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지 저항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켜지는 것은 아니죠. 시장의 상황이 바뀌면 그 쌓여있는 매물대에 속해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 주식의 가격이 더 내려갈 것 같다 혹은 올라갈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손실을 최소화시키거나 아니면 이익을 확정시키는 차원에서 주식을 처분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매물대의 가격이 붕괴가 되고 그 가격 이상으로 크게 오르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이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것에 의해서 주가가 강력하게 고정된다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이 매물대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좀 곤란을 겪고 방해를 겪는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주식의 가격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캐치할 수 있다는 거고, 그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미리 자리를 해서 매수 포지션이나 매도 포지션을 잡는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런 그 매물대가 쌓여있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 라는 게 이제 그런 게 궁금해지잖아요. 지난 거래 기록을 모두 뒤져보면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렇게 쉽지는 않죠. 이 주식 시장에는 수많은 거래자들이 있고 지금 말한 것처럼 단순하게 10만 주를 만 원에 산다 이런 식으로 거래가 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것이 차트의 분석이고요. 구간 나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일종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원리가 적용이 돼서 시각화되는 것이 차트이니까 그 차트를 분석하면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손쉽게 알아내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이제 이어서 구간 나누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이론적인 측면을 조금 설명을 하고 실전에서 차트에 구간을 나누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